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그 두 번째 이야기 장발장. 원작 빅토르 위고. 소재 사랑의 은촛대. 1815년 10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한 남자가 터벅터벅 뒤 위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45세 남짓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체격이 좋았지만 먼 길을 지나온 듯 지쳐 보였다. 너덜거리는 윗도리와 새끼줄처럼 꼬인 넥타이, 무릎이 닳아 구멍난 바지. 마을 사람들은 이 수상한 남자의 모습을 불안한 표정으로 힐끔거렸다. 시청에 들른 남자는 이윽고 다시 나와 근처 여관으로 들어갔다. 방 있습니까? 식사도 되는지. 주인은 손님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는 물었다. 돈은 있습니까? 물론 있고 말고요. 들어오십시오. 손님은 안심한 듯한 모습으로 난로가에 앉았다. 여관 주인은 그의 모습을 계속 훑어보다가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귓속말을 했다. 아이는 그 길로 시청으로 갔다가 잠시 후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나타났다. 주인은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고는 손님에게 다가갔다. 안 됐지만 방이 없습니다. 식사도 안 되겠군요. 왜 그러시오? 돈은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어쨌든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손님이 항의하려 하자 주인은 목소리를 낮춰 그의 귓가에 대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당신이 장발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 글을 읽을 줄 아시오? 장발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깜짝 놀라 주인이 내미는 서류를 보고는 고개를 떨구고 일어섰다. 장발장은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었다. 어느 가게에서도 술집에서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메고 고픈 배를 움켜쥔 채로 밤길을 헤맸다. 저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좀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매달려 사정한 곳은 바로 교도소였다. 정신 나갔어? 여긴 여관이 아니라고! 교도관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장발장은 거리를 헤매다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의 창문 앞에 우뚝 멈춰섰다. 마침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는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요리 냄비와 불빛에 반짝이는 그릇이 보였다. 가족은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런 따뜻해 보이는 사람들의 집이라면 동정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장발장은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집주인이 램프를 들고 창가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돈을 드릴 테니 수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오늘 저녁 이 마을에 도착한 나그네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당신 혹시 마을에 떠들어대는 그 작자 아니야? 집주인은 벽에 걸린 총을 들어 창문 밖으로 총부리를 겨누었다. 부인은 황급히 아이들을 껴안고 뒤로 숨었다.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쏴버리겠어. 물 한 컵만이라도. 장발장의 눈앞에서 매정하게 창문이 닫혔다.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차갑게 밤 공기를 갈랐다. 밤은 깊어가고 쌀쌀한 바람은 세차게 그의 얼굴에 몰아쳤다. 장발장은 이미 배를 채우는 것은 단념했다. 그는 큰 성당 앞 광장에 돌벤치에 짐짝처럼 아무렇게나 들어누웠다. 배고픔도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 성당에서 나오던 나이든 부인이 벤치에 널브러진 장발장을 보고 말을 건넸다. 이런 데서 뭘 하세요? 보시다시피 다리 뻗고 자려는 참이요. 장발장은 계속된 모멸과 냉대에 지쳐 자기도 모르게 거칠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여기서 밤을 새기는 힘들 텐데 여관에 가보았나요? 여관? 여관 아니라 돼지우리까지 가봤소. 모두 거절당했지만. 그럼 저 집에도 한번 가보세요. 부인이 가리킨 것은 미리엘 주교관 집이었다.
미리엘 주교는 75세였지만 나이보다는 젊어 보였다. 웃으면 새하얀 이가 가지런히 드러나고 눈매가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다. 그는 실제로도 덕이 많고 자비가 넘치는 신부였다. 딘위에서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주교관에서 여동생과 가정부 마글루아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풍족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나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모든 재산을 잃고 신부가 되었다. 주교는 자신에게 나오는 급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주교관의 문은 언제나 밤새도록 열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그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여동생과 가정부는 그것이 항상 불만이었다. 마글루아르는 식사 준비를 하며 심각하게 물었다. 저녁 때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무서운 불황자가 마을에 들여왔대요. 모두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문을 잠그고 주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드르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십시오. 주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바로 그 무서운 불황자가 주교관에 들어섰다. 마글루아르와 여동생은 숨을 지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인데 19년 동안 툴룬 교도소에 있다가 4일 전에 나왔습니다. 툴룬 교도소에서 50km를 걸어왔더니 이제 물먹은 솜처럼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준 노란 통행권 때문에 어디에서도 재워주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여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을까요? 숙박비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109프랑을 모았습니다. 장발장은 콸콸 흐르는 물처럼 미리 자신의 사정 얘기부터 쏟아내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잘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마글루아르, 저녁 식사를 한 사람 목도 준비해줘요. 장발장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망설였다. 농담은 아니시겠죠? 저는 이제 막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글루아르 손님방도 준비해줘요. 그리고 나서 미리엘 주교는 손님에게 의자를 권했다. 장발장은 그제야 주교가 자기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죄인을 재워주시는 겁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군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전 이곳에 사는 신부입니다. 아, 그렇지.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신부님, 숙박비는 얼마나 내면 되겠습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까 100프랑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그만큼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9년입니다. 19년이라 그것도 교도소에서. 미리엘 주교는 기쁜 한숨을 내쉬었다. 마글로아르가 식기를 가지고 들어오자 주교는 말했다. 이 램프가 불빛이 좀 어두운 것 같군요. 그러자 마글로아르는 주교의 침실로 가서 훌륭한 은초대를 한 쌍 가지고 왔다. 이제 밝군. 이리 좀 더 가까이 앉으시오. 신부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야기 같은 건 할 필요 없소.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 문은 가난하고 슬픈 자들을 위해 열려있는 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난 처음부터 당신 이름을 알고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의 이름은 형제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마글로아르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따뜻한 스프와 고기 약간, 무화과 나무 열매에 치즈, 큰 빵과 포도주까지 있었다. 주교는 기도를 하고 나서 장발장에게 식사를 권했다. 장발장은 걸신 들리듯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식탁이 좀 허전해 보이는 걸 그렇지 않아요? 주교의 말에 마글로아르는 잠자코 은식기를 가져왔다. 찾아온 누구에게나 은식기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미리엘 주교의 순진한 자랑거리이자 최소한의 사치였다. 주교는 밤 기도 후 장발장에게도 은촛대를 하나 들게 하고 앞장섰다. 손님이 주무실 방을 안내하죠. 장발장은 주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교의 방을 지나치게 되었다. 마침 그 안에서는 마글루아르가 벽장 안에 은식기를 넣고 있었다. 손님의 방에는 새하얀 침대보가 깔려 있었다.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떠나시기 전에 갓짠 우유 데워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교의 친절에 그저 감격스러워하던 장발장은 은촛대를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험상궂은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정말 놀랍군요. 신부님, 바로 옆방에 저 같은 놈을 묵게 하셔도 됩니까? 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악범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장발장은 팔짱을 끼고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주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주교는 휘장이 드리워진 제단으로 가서 장발장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장발장은 제단에는 신경 쓰지 않고 침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교가 나가자마자 그는 콧김으로 거치게 촛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던져 정신없이 잠들어 버렸다. 장발장은 부모가 일찍 죽은 뒤로 누나의 집에 얹혀 살았다. 그런데 그가 25세 되던 무렵 누나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 그가 누나와 7명의 어린 조카를 돌보아야 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여러 농장의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친구를 사귄다거나 결혼을 꿈꿀 수도 없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는데 어느 해의 겨울에는 단 하루도 벌 수 없게 되었다. 일을 하려 해도 일거리가 없고 7명의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어댔다. 어느 일요일 저녁 한 빵집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놀란 주인이 보니 밖에서 들어오는 손이 빵 한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다. 주인은 도망치려는 빵도둑의 덜미를 붙잡았다. 빵도둑은 다름 아닌 장발장이었다. 장발장은 재판을 받을 때 주머니에서 총이 나오는 바람에 5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되었다. 그것은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몰래 사냥을 할 땐 쓰던 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냥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쇠사슬에 묶여 한 달 가까이 괴로운 여행을 한 끝에 도착한 툴론 교대소에서는 그는 24601호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는 4번이나 탈옥을 시도했다가 붙잡힐 때마다 형기가 불어나서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그가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려 했다. 그러나 교도소를 나온 그를 맞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멸시뿐이었다. 장발장의 얼굴은 어느새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새벽 2시를 알리는 벽시계 소리에 장발장은 눈을 떴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으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앞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 둘 스쳐 지나갔다. 저녁 식사, 훌륭한 은식기, 은촛대,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 팔면 적어도 200프랑은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옆방의 벽장 안에 있었다. 그는 배나 안에서 묵직한 세막대를 꺼내 조심스럽게 주교가 자는 방으로 갔다. 마침 창으로 비쳐 들어오는 달빛이 주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미소 짓는 듯한 주교의 잠자는 모습이 드러났다. 장발장은 세막대를 꽉 쥐고 핏발선 눈으로 주교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주교는 의심이나 불안 따위는 없다는 듯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장발장은 고개를 돌리고 벽장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장발장은 은식기를 가방 속에 닥치는 대로 쑤셔놓고 창문을 넘어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미리엘 주교가 한가롭게 정원을 거닐고 있을 무렵 마글루아르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주교님, 은식이가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아니, 난 모르는 일이요. 그럼 그 남자가 틀림없군요.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정원의 화초가 무참하게 짓밟혀 있었다. 주교는 그것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진작에 달아나고 없어요. 주교님, 저 담을 타고 넘어간 거예요. 주교는 잠자코 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잘못 생각했고 말고요. 세상에 그런 흉악한 인간을 집에 들이시다니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나 자신 말입니다. 그 은식이는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원래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군요. 어제 그 남자도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중에 하니까 말이요. 주여, 이 죄인을 보살피소서. 마글루아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정말 못 말리겠다는 듯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식사는 어디에 담아 드시겠어요? 노스의 그릇이 아직 많이 있지 않소? 노스의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맛이 없어져요. 그럼 나무 그릇을 쓰면 되겠군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누군가 주교관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세 사람의 헌병이 도둑 장발장의 덜미를 붙잡아 들어왔다. 주교는 벌떡 일어나 장발장에게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아, 난 또 누구신가 했군요. 은초 때는 왜 두고 가셨습니까? 그것도 드렸는데. 장발장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으나 주교는 모르는 척했다. 헌병은 어리둥절한 듯 물었다. 그럼 이 남자가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이상한 차림새가 눈에 띄어 붙잡아 조사해보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은구것을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말씀드렸겠지요. 이곳에서 묵었는데 선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예, 말씀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놓아줘도 되는 겁니까? 아, 물론입니다. 장발장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주교가 내미는 은초대를 어쩔 줄 몰라 하며 받아들었다. 주교가 나직하고도 엄숙하게 속삭였다. 이것들은 당신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악이 아니라 선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장발장은 주교의 집을 나서자 도망치듯 뒤유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들판을 헤맸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나는 인간을 믿지 않아.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괜찮아. 난 버림받았어. 철저하게 혼자야. 이제 세상 모두를 증오하면서 살리라. 뒤유까지 오면서 생각했던 이런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그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헌병에게 끌려가고 많은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멀리 저편에는 알프스 산들이 이어져 있었고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었다. 장발장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들판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바구니를 등에 지고 그쪽으로 다가왔다. 무릎에 구멍이 난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즐거운 듯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다. 소년은 손 안에 동전을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걸어왔다. 그러다가 장발장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왔을 때 40수짜리 동전이 소년의 손에서 미끄러져 그의 앞으로 굴러왔다. 장발장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동전을 큰 구두로 덥석 밟았다. 소년은 그의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다. 아저씨, 발 좀 치우세요. 그 돈은 제 거예요. 장발장은 소년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은 듯 잠자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아저씨 좀 봐. 발 좀 치워달라니까요. 저 바빠요. 장발장은 동문서랍을 했다. 너 이름이 뭐니? 푸티 제리베요. 장발장은 그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입을 꼭 다물었다. 소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장발장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댔다. 아저씨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돈 내놔요. 장발장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이 자식아 저리 꺼져! 소년은 흠찍 놀라 주춤거리다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참을 뛰자 숨이 찬 듯 소년은 그 자리에 멈추어 울기 시작했다. 그 슬픈 울음소리는 장발장의 귀에도 들렸다. 그러나 그는 멍하니 깊은 생각에 잠겨 꼼짝도 않고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소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덧 해도 빛을 완전히 잃었다.
차가운 가운데 문득 정신을 차린 장발장은 몸이 으스스해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발을 옮겨 놓으려는데 은하 한 개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 이게 뭐지? 그러자 그는 아까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던 소년의 모습이 뇌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깜짝 놀란 장발장은 있는 힘을 다해 소년을 소리쳐 불렀다. 얘야, 프리 제브레, 제르베, 뿌띠 제르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만 불뿐이었다. 장발장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신음했다. 난 왜 이렇게 어리석고 마음까지 비뚤어졌을까? 후회로 가득 찬 장발장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감옥생활 19년 이래로 그가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장발장은 깜깜한 들판에 웅크린 채 하염없이 울었다. 그 눈물과 함께 그가 품고 있었던 움츠러든 마음, 비뚤어진 생각, 증오와 초라함, 그 모든 것이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잊고 장발장은 발걸음을 옮겼다. 그 후 장발장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한 마부가 미래일 주교관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었다. 소재 2. 워털루의 용사. 그로부터 2해가 지난 1817년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몽페르메유 마을 변두리에는 좀 특이한 간판을 입구에 걸어놓은 여관이 있었다. 간판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병사가 계급이 높은 군인을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털루 용사. 오른팔에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왼손으로는 묵직한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이 여관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차림새로 말이 아닌 데다가 얼굴은 병자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팔에 안긴 어린아이는 예쁜 옷을 입었고 두 뺨이 사과처럼 발그레하게 빛났다. 여자는 여관 앞에 우뚝 멈추었다. 여관 안쪽에 2~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자기 딸과 같은 또래 아이들이었다.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구나. 그러자 입구에 앉아있던 주인 여자가 말을 걸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우리 여관이랍니다. 저 아이들은 제 딸이고요. 따님도 우리 애들이랑 놀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주인 여자의 친절한 말투에 여자는 마음이 뜨뜻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름은 팡틴이라고 했다. 파리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딸을 데리고 고향이 몽트레이유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그곳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따님 이름이 뭐예요? 코제트랍니다. 이제 곧 3살 되지요. 그럼 우리 큰애랑 동갑이네? 두 여자는 순진하게 놀고 있는 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지요. 모두 자매 같아요. 주인 여자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을 듣고 팡티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처음 뵙는 분께 죄송합니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잠시만 맡아 길러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가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마음먹은 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돈을 빨리 벌어서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만 좀 대개 따님들과 함께 길러주실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제가 힘 닿는 대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주인 여자는 여관 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한참 의논하더니 돌아와서 말했다. 아이를 맡기려면 한 달에 7프랑은 내셔야 합니다. 6개월 분은 선불로 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42프랑을 지금 주실 수 있다면 아이를 맡아드리죠. 그래 주신다며 지금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준비금이 15프랑은 더 있어야겠는데. 안쪽에서 남편이 소리쳤다. 참 그렇지. 모두 57프랑인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을 바꾸는 주인 여자에게 팡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입힐 옷은 있습니까? 이 가방 안에 있어요. 전부 고급 옷들 뿐이죠. 이건 두고 가겠어요.
남편 테나르디에가 이윽고 밖으로 나왔다. 마르고 작은 몸집에 족제비 같은 눈매가 심술궂어 보였다. 팡티는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 필요하신 것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팡티는 테나르디에 여관에서 머물고 다음날 일찍 몽트레유로 출발했다. 한편으론 안심도 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것은 마음을 찢는 듯 괴로운 일이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마침 여간에 손님이 전혀 들지 않던 때에 빛 독촉까지 받고 있던 테라 뜻밖의 행운이 굴러 들어온 것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당신 제법인데 덕택의 빚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 테나르디에는 싱글벙글했다. 제가 뭔 한 일이 있다고요. 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낸 것뿐인데. 테나르디에 부부의 얼굴에는 교활한 웃음이 가득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일어난 대혁명으로 인해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 정치가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군인의 영웅으로 나타난 나폴레옹이 혁명 중에는 눈부신 활약으로 민중의 신임을 얻었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황제에 올라 공화 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나폴레옹은 결국 1815년 영국,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연합군과 워털루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참패하고 말았다. 바로 그날 밤이 일이다. 보름달이 시체가 널린 싸움터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들개들이 시체를 주위를 돌아다녔다. 들개뿐만 아니라 죽은 군인들의 시계나 반지 등 값나가는 소지품을 털어가려는 사람들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테나르디에도 그런 도둑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시체로 뒤덮인 곳에 비어져 나온 팔 하나를 잡고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었다. 그러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붙잡는 듯하여 테나르디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돌아보니 시체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쥐고 있는 것이었다. 영국 헌병이라고 생각한 그는 어차피 죽은 사람의 손이라면 쓰는 숨을 지었다. 그 시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자세히 보니 계급이 높은 군인인 듯 금줄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가슴에는 은으로 된 십자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테나르디에는 급히 십자 훈장을 떼어내고 시체의 윗도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시계와 돈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때였다. 죽은 줄 알았던 군인이 갑자기 눈을 떴다. 테나르디에와 몸이 스쳐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인은 테나르디에가 간호를 해준 줄 알고 말했다.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양국군이요. 그렇군요. 내 주머니를 좀 뒤져보시겠습니까? 지갑과 시계가 있을 텐데. 테나르디에는 군인의 말에 따라 주머니를 뒤지는 신용을 했다. 그런 건 없군요. 아, 도둑을 맞았군요. 친절한 당신에게 드리려 했는데. 그때 순찰하는 병사의 그림자가 그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테나르디에는 당황해서 일어났다. 저기 누군가 오는군요. 들키면 위험하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십시오. 어, 잠깐, 내 목숨을 구해준 당신은 누구십니까? 중사 테나르디에라고 합니다. 그 이름 잊지 않겠소. 내 이름도 기억해 주시오. 나는 펑메르시라고 합니다. 테나르디에는 군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기다리는 아내에게로 황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은 훔친 금품을 미천으로 몽페르메유에서 여관을 차리게 되었다. 테나르디에는 자기가 마치 워톨 용사였던 것처럼 간판을 내걸고 손님을 모았다. 혹시나 펑메르 씨가 살아있다면 사례금을 듬뿍 받아내기 위한 선전도 되는 것이었다. 테나르디에 부부는 못된 꾀를 내는 데는 재주가 있었지만 장사 수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들의 인품이 알려지자 여간에는 손님이 들지 않게 되었다. 자연히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져 그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러던 참에 팡틴이 나타나 아이를 맡기니 호박이 넝굴째로 굴러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테나르디에는 팡틴을 속여받아 낸 돈으로 여러 군데에서 빌린 돈을 갚아나갔다. 그러나 돈은 금방 없어지고 빚은 다시 불어났다.
테나르디의 부인인 코제트의 고급 옷을 전부 팔아버렸다. 때문에 코제트는 입고 있는 옷 말고는 남는 게 없었다. 코제트의 양육비와 옷이 모두 없어지고 나자 그들 부부는 마치 자기들이 코제트를 공짜로 키워주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코제트가 5살이 되자마자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코제트는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었고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얻어맞았다. 주인 부부의 2딸이 공주처럼 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코제트는 버려진 개처럼 비참했다. 한편 팡티는 한 달에 한 번씩 테나르티의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 코제트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면 부부는 코제트가 아주 잘 지낸다고 거짓 답장을 썼다. 팡티는 그 말을 믿고 6개월이 지나자 약속대로 꼬박꼬박 7프랑을 붙였다. 그러나 그 돈이 코제트 위에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테나르디에는 욕심이 생겨 팡틴에게 편지를 보냈다. 코제트도 점점 더 커가기 때문에 한 달에 7프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매달 12프랑씩 보내주십시오. 팡틴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달 12프랑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보냈다. 그러는 사이 12프랑은 다시 15프랑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1, 2년이 지나갔다. 테나르디에 부부도 알고 보면 인정 많은 사람인가 봐. 생활도 여의치 않은데 버려진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니.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와 설거지는 늘 코제트의 몫이었다. 코제트는 혹사를 당하다가 점점 얼굴이 야위고 창백해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위를 힐끔거리며 남의 눈치만 살피는 아이가 되었다. 겨울이 오자 코제트의 모습은 한층 더 비참해졌다. 헌 누더기를 걸치고 빨갛게 얼어터진 손이 자기 키보다 큰 비를 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괭 채 새벽마다 여관 앞을 쓸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코제트에게 종달새라는 별명을 붙였다. 종달새처럼 작고 오돌오돌 떨면서 새벽녘부터 돌아다니는 소녀의 모습은 그 이름과 딱 어울렸다. 그러나 그 종달새는 결코 예쁘게 지저귀는 법이 없었다.